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이번 주에도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보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먼저 비대위로 전환한 민주당, 정의당에 이어서 1당, 2당, 3당 모두 임시지도부 성격인 비대위가 당을 이끌게 된 겁니다. 우리 정당 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나. 이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툭하면 비대위, 우리 정당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속전속결로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여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 초유의 일인데요. 김보윤 기자, 이번 주 있었던 복잡한 과정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정말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고 지도부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식으로 6개월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지난달 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로 뜻밖의 노출이 되는 바람에 파문이 있었는데요.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또 이 와중에 국정 지지율, 당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비대위로 가는 절차에 대해서 이견과 해석이 많아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는 정말 혼란의 그런 일주일이었을 것 같은데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는 것 같은데요. 지난 일요일 시작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연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대위 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대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에 이렇게 비대위를 꾸리는 게 보통인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징계 중이긴 하지만 있긴 있고요. 최고위도 존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대위로 넘어가려는 거지라는 의문이 많은 기자들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일단 먼저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냐, 이걸 먼저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엔 그 의원총회가 굉장히 길어질 거다, 이렇게 김보윤 기자를 비롯한 우리 여당 기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의원총회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원총회 상당히 금방 끝났고 결론도 간단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당 지금 비상 상황이다. 이 딱 한 줄이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워낙 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기라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총에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는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당헌상 비대위는 당이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꾸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징계 지금 상태이고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지도부는 줄줄이 사퇴를 했으니 지금은 비대위를 꾸릴 만한 비상 상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당복이 있다, 이런 예. 말까지 나왔는데요. 나경원 기자,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 반응,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엉망진창 아니냐.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고물가든 경제 위기 상황, 지금 복합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지금 내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많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일각에선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 상황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내용이 불거졌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다시 주고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총 마치고 다음 절차 최고위 의결이었죠.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과연 비상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비대위를 꾸릴 근거가 되는지, 이거는 당의 유권 해석을 맡는 기구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구가 상임전국위라는 곳이고요. 최고위원회가 소집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야 소집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을 낸 바로 다음 날 최고위에서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약간 이상한 점이 여기 이 최고위 의결에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 했고 이 두 사람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의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대표는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언데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언데드 최고위 아니냐 이렇게 맹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배현진 의원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최고위 의결에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해서 한일 의원연맹 합동회의에 참석한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이 최고위 의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였죠? 네, 방금 말씀드린 상임 전국위가 바로 사흘 뒤에 열렸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여기서는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한 게 맞고 그리고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정확히 내렸고요. 또 당헌도 고치기로 했는데 현행 당헌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나 권한대행 둘 다 지금 국민의힘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무대행직을 추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이렇게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 자체가 차기 당대표를 뽑는다는 전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는 수순을 밟는 거기 때문에 조혜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를 꾸리는 건 좋다. 대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게 당원을 고쳐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좀 민주당 출입 기자로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네. 아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일요일 날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겁니까? 권성동 대표가?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직무대행이라는 거는 그 당대표가 없을 때 당의 서열 2위가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무대행은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식 활동에서도 공식 직함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무대행은 유지가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명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제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이 공식화가 되고 비대위가 언제쯤 출범하는지 그 시간표도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위를 9일에 열기로 했는데요. 여기선 무엇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당헌 개정을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당헌을 개정하게 되고 빠르면 이날 비대위원장까지 임명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좀 추려서 가능하면 월요일에, 그러니까 전국이 하루 전날에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추대한다. 이런 시간표를 짜고는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는 주호영, 정진석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리적으로 좀 바쁜 부분도 있고 또 친윤계라는 색채가 약간 있는 데다 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SNS로 설전을 벌인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렇지 말고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은 주호영 의원이 좀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일들이 이뤄지는 와중에 저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굉장히 공유를 또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인 만큼 상당히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적도 그런 적도 네.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공식 행사 이외에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기자들 모여 있으면 알아서 그 앞에 와서 마스크 벗고 마이크 앞에 서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 총질 문자 파문 이후로는 기자들이 모여 있어도 자꾸 옆으로 피해가고 질문을 해도 전혀 질문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몇 분씩 금방 했는데 잠시만요. 대변인께서 다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9일 전국이 결론까지 보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종합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법적 대응에 나섰을 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던 의원들은 이거 법적인 문제 크게 없다. 법적 분쟁 가더라도 금방 정리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이준석 대표와 조금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럼 당에선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원을 만나는 행보는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김포에서 당원들을 만났고요.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점에 이제 자맹을 끝내고 기자회견도 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8월 17일입니다. 이 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목표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를 뽑을 것이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 거냐, 그 전당대회 시기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전당대회가 열자 해서 내일 당장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지금 8월 28일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 3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못해도 2달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8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중순에 금방 접어들고 또 9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에는 또 예산 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에 여는 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빡빡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내에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열었다간 내년에 한 번 더 전대를 열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상황에 관심이 쏠리면서 민주당 새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아쉽지만 흥행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지역순회 경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에 앞서서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구하림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엔 나경열 기자가 출장 가죠. 예. 나 기자 당대표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민주당은 지역 순회 방식, 그러니까 권역별로 권리당원 투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는 결과 발표는 광역 단위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 오늘 대구 경북 지역과 강원 지역의 순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인 대구에서 이 모든 지역을 모아서 그 발표를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내일은 제주와 인천, 그러면 발표는 인천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여론조사도 중간에 2차례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대선 때 했던 그 경선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쭉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경선 방식입니다. 이 당대표 경쟁에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기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확대명 이런 말까지 나와요.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후보는 맞지만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는 파란과 이변을 기대해달라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후보 모두 3글자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이제 확대명으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는 5대박, 오늘 대표는 박용진이다. 이런 키워드를 앞세우고 있고 강훈식 후보는 이대식이다. 이제부터 대표는 강훈식이다. 이런 키워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5대박이랑 이대식은 좀 이름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정말 3인 3색인데 예. 이 오늘 첫 합동 연설회에서도 각자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색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먼 길 출장 가 있는 저희 구하림 기자가 이따가 리포트로 금방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제가 그에 앞서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면서 혁신의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고요. 강훈식 후보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키워드가 나왔나 궁금하시면 이따 저희 구하림 기자의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대명 분위기를 깨야 된다면서 당내에서는 박용진, 강훈식 이 97그룹 두 후보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이 박용진 후보가 단일화에 전향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훈식 후보의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훈식 후보를 실제로 만나봐도 좀 고민이 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기자들이랑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왜 자꾸 단일화만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단일화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 얘기만 하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동료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강훈식 후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우리도 단일화를 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새를 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인지도가 그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강훈식 후보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훈식 후보에게 지금은 자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단일화할 때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강훈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단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화보다는 인지도를 알리는 쪽으로 좀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지만 단일화 늦은 건 아닙니다. 120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투표를 행사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A와 B라는 후보가 있으면 A로 단일화가 됐을 때 B 후보가 받았던 표는 4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판이 점점 커집니다. 다음 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경선이 시작되고 충청 지역에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권리당원의 규모가 이번 주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 다음 주 대상 지역의 투표가 시작되는 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전에 단일화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내일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월요일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반쯤 발표되는 순회 경선 결과 생중계해드리니까요. 매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대명 기류가 강해서인지 투표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23% 정도고 인천은 26%에 그쳤습니다. 대구, 경북은 40%대지만 이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주목받다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흥행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보통 당대표 후보랑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처럼 좀 함께 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 있었던 첫 번째 장면, 컷오프 행사 때였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나왔지만 이후 대전, 제주, 인천까지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행사가, 그러니까 일정이 있을 때 그쪽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재명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저렇게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에도 중앙당 선관위라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한 홍보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려지는 건 경고성 메시지 정도여서 이런 행보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기자도 저 어디 나가면 제 뒤에 저렇게 서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케팅 이재명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좀 반발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또 비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판입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유력 후보 옆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있습니다. 오늘 경선 현장에서도 송갑석 후보가 이를 지적했는데요. 송 후보는 지금 후보 중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수도권 정당이었냐? 우리는 전국 정당으로 가야 한다. 이런 비전을 밝히는 후보인데 송 후보가 오늘 어떻게 비판의 메시지 냈는지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많게는 20, 30명, 적게는 대여섯 명의 당원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온 후보는 처음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력한 당대표 후보와 함께 다니며 수백 명의 당원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호사는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네, 먼저 그 송 후보에 앞서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건 고영인 최고위원 후보거든요. 개파 줄 세우게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팬 미팅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김없이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줄 세우기, 개파 새무리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 당선 안정권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당내에서 꽤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엔 좀 후원 회장 공세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이것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파도 끌어안고 화살이 날아오면 대신 막아주고 비가 쏟아지면 함께 비를 맞는 우리는 원래 그러한 동지였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가 수박이냐 박쥐냐 이런 비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 후보 우리끼리 갈등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동지 관계였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를 좀 진화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맞설 상대는 입학 연령을 졸속으로 낮추고 법인세를 경감해서 소수를 위한 정책편은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더운 8월 여야 모두 새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